보위부는 이미 제 집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부자로 불리던 열흘을 아직도 악몽처럼 기억합니다. 첫날부터 불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사흘째 밤에 시작됐습니다. 창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고 누군가 담배를 피우는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나를 보러 왔구나. 동무, 문 좀 열어봅시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도망칠 틈은 없었습니다. 보위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부자가 되는 순간 이미 추적은 시작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제 위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일 전 제가 처음 큰 돈을 만졌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가족을 굶기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제 좀 숨 쉴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10일 뒤 저는 스스로를 거지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 열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7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손에 쥔 달러 뭉치는 제 평생 본 돈보다 많았습니다. 중국 상인과의 거래가 성사되면서 제 손에 3,000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의 평범한 간부가 1년에 버는 돈이 50만 원 정도였으니 저는 하루아침에 40년치 월급을 손에 쥔 셈이었습니다. 제 집은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 낡은 인민 아파트 3층이었습니다. 창문은 깨져서 비닐로 막아놨고 겨울이면 방 안에서 입김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돈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요? 괜찮소. 합법적인 거래요. 중국에서 휴대폰 부품을 들여와서 장마당 상인들한테 넘긴 거요. 아내는 말없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부부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쌀밥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다. 딸아이 학교에 필요한 공책과 연필도 사줄 수 있겠다. 아들 녀석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자전거도 사줄 수 있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인민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면 동네 주민 20-30가구가 모여서 생활총화를 합니다. 자아 비판을 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당의 방침을 전달받는 시간입니다. 인민반장 김철수는 5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누가 뭘 하는지 모두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동무,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만. 무슨 좋은 일 있소?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얼굴 표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날씨가 풀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근데 동문의 창문 비닐 새 걸로 바꿨더만. 그것도 중국산 투명 비닐이던데. 제가 전날 산 중국산 비닐이었습니다. 단돈 5달러짜리였지만 이 동네에서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추운 게 싫어서 바꾼 건데 벌써 인민반장의 눈에 띈 겁니다. 그건 친척이 보내준 겁니다. 친척. 동무 평양에 친척 있소?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먼 친척이. 더 말하면 할수록 거짓말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인민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감시가 시작됐다는 것을. 두 번째 실수, 아이들의 입.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제 딸 순이는 10살이었고 아들 철호는 8살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로 누구한테도 우리 집에 돈 생긴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알겠지?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철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러다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돈 다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요.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이미 다들 우리가 돈 있다는 걸 알아버렸소.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없소. 보위부에 상납하면서 계속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요? 도망가든지.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도망간다는 건 탈북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행위였고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동무, 하겠습니다. 30% 상납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리동무. 첫 납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번 돈의 30%를 보위부에, 인민반장에게 또 일부를, 보안서에도 뭔가 줘야 했습니다. 결국 제 손에 남는 건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여섯째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 거래처 중 하나였던 시장 상인 한명숙이 보안서에 끌려갔습니다. 불법 유통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한명숙의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동무, 당신 때문에 내 처가 잡혀갔소. 당신이 중국에서 밀수한 물건을 우리 처한테 팔았잖소. 아니요. 저는 합법적으로. 합법. 보안서에서는 불법이래요. 당신이 가서 증언해 주시오. 내 처는 몰랐다고. 당신한테 속은 거라고. 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명숙을 구하려면 제가 주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도 끝장입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리동무, 당신 양심도 없소. 우리 처 지금 고문당하고 있소. 제발.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한명숙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리동무, 당신도 곧 이렇게 될 거요. 보위부는 당신도 안 넣어둘 거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보위부는 절대 저를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쓸모 있을 동안만 이용하고 그 다음엔 저도 한명숙처럼 될 겁니다. 일곱째 날 새벽 4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보안서다. 문 열어라.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보안원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장도,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리철수 맞나? 예, 그렇습니다만. 경제범죄 혐의로 수색한다. 가만히 서 있어. 그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장롱을 열고 벽을 두드리며 빈 공간을 찾았습니다. 제가 돈을 숨긴 곳은 부엌 아궁이 뒤 벽돌 틈이었는데 다행히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물건들은 모두 발각됐습니다. 비닐, 휴대폰 충전기, 아이들 옷, 심지어 제 아내가 쓰던 중국산 화장품까지. 이거 다 어디서 났어? 선물 받은 겁니다. 선물. 누구한테? 친척들이. 거짓말하지 마. 너 중국이랑 밀수하지? 솔직하게 말해. 저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제가 유죄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 다 압수한다. 그리고 내일 보안서로 출두해. 안 나오면 끌고 간다. 보안원들이 떠나고 나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불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옷가지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아내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요? 아빠 감옥 가요? 딸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요? 우리 잘 살게 된 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그건 복잡한 거다. 어른들 세계는 복잡해. 다음 날 학교에서 철호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곧 나한테 자전거 사주신대. 그 말을 들은 담임 선생이 철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전거. 철호야, 내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데 자전거를 사주신대. 제 아버지는요. 장사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큰 장사하셔서. 선생님은 그날 오후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동무, 철호 아버지시죠? 아이가 학교에서 자전거 이야기를 하던데 요즘 사업이 잘 되시나 봅니다. 아, 그건 아이가 그냥 바라는 거지. 사줄 수 있는 형편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요. 저번 주만 해도 벽에 금이 가 있었는데 새로 회칠도 하셨네요. 저는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칠은 단돈 10달러로 동네 아저씨에게 부탁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그것조차 눈에 띄는 일이었습니다. 청진 수남시장은 제가 15년 동안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그곳 상인들은 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쌀 한 대씩 나눠주고 장사가 안 될 때 위로해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긴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제 자리는 시장 안쪽 3구역, 옷과 잡화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옆에는 20년 지기 친구 박순남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남아, 어제 거래 잘 됐다. 평소 같으면 축하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순남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나는 요즘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소리야? 너 장사 잘하잖아. 잘하긴. 지난주에 중국 브로커가 날 건너뛰고 다른 사람한테 물건 넘겼더라.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순남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거래한 중국 브로커가 원래 순남과 일하던 사람이라는 걸. 순남아, 나는 몰랐어. 진짜야.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됐어. 이제 알겠어. 돈 앞에서는 20년 친구도 없는 거지. 순남은 그날부터 저와 말을 끊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순남이 다른 상인들에게 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민반장의 첫 번째 방문. 셋째 날 저녁 7시쯤 인민반장 김철수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리동무, 집에 있소. 오늘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합시다. 북한에서 인민반장이 소주를 들고 방문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둘째, 뭔가 원하는 게 있다. 우리는 낡은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장은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동무, 요즘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요? 아닙니다.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입니다. 그래. 근데 내가 듣기로는 중국 브로커랑 큰 거래를 했다던데.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벌써 소문이 인민반장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건 작은 거래였습니다. 작은 거래가 3,000달러나 돼요? 리동무,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아니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00달러라는 정확한 금액까지 알고 있다는 건 누군가 제 거래를 낱낱이 보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마당의 누군가, 아니면 중국 브로커와 연결된 보위부 정보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반장 동무, 저는 그냥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알아요, 알아. 나도 동무 사정 잘 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거요. 동무, 혹시 이번 달 인민반 관리비 좀 보탤 수 있겠소?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인민반 관리비는 명목상 공동시설 유지비였지만 실제로는 인민반장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가구당 월 5,000원 정도였는데 반장은 이제 저한테 특별 기부를 요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글쎄, 동무가 형편되는 만큼. 100달러 정도면 어떻겠소? 100달러. 제 수입의 3%였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반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동무, 다음 주에 보안서 경제과에서 동무를 좀 보자고 하더라고.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그냥 거래 내역 좀 확인하는 거요. 그 말과 함께 반장은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 그리고 동무. 앞으로 중국이랑 거래할 때는 나한테 미리 이야기해주면 좋겠소.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반장이 떠나고 나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보안서에서 부른대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보안서는 북한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경제과에서 부른다는 건 제 장사를 정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웃들의 변화. 더 서글픈 건 이웃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아랫집 김씨 아주머니는 제가 계단을 내려가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옆집 리씨 아저씨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공동수도에서 물을 기르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5명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었대? 중국이랑 밀수한다던데. 곧 걸릴 거야. 우리는 이렇게 굶어 죽게 사는데 혼자 잘 살겠다고 나대니. 제가 다가가자 이야기가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적개심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혼자 잘 사는 게 죄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못 살아야 평등한 겁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 사람은 체제를 배신한 사람이 됩니다. 넷째 날 오후부터 보위부의 그림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청진역 앞 골목을 지나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리동무 맞소. 돌아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민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감이 달랐습니다. 평양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천이었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보위부 사람이라는 걸. 예, 저인데요. 나는 보위부 경제감찰과 최동철이라고 하오. 동무 요즘 사업이 번창하다던데 차 한잔 합시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동철은 담배를 꺼내 피우면서 말했습니다. 동무, 긴장하지 마시오. 우리는 동무를 도우러 왔소. 요즘 밀수업자들이 많아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동무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소? 보호라는 단어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가 말하는 보호는 감시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냥 작은 장사만. 알아요, 알아. 3,000달러짜리 작은 장사 말이오? 리동무, 우리가 다 알고 있소. 중국 브로커 왕철수하고 거래한 거, 휴대폰 부품 500개 들여온 거, 시장 상인 12명한테 넘긴 거. 다 기록돼 있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동무, 저는 불법적인 일은 안 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물론이요. 그래서 내가 동무를 도우려는 거요. 이렇게 합시다. 동무가 매달 수입의 30%만 상납하면 우리가 동무 사업을 보호해주겠소. 보안서도, 인민반도, 아무도 동무한테 손대지 못하게 해주겠소. 30%. 제 한 달 수입이 안정적으로 500달러 정도 나온다면 150달러를 바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음 날부터 불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시오. 내일 저녁까지 답을 듣겠소. 최동철은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났습니다. 차값도 제가 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수남구역 보안서로 출두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리철수 왔습니다. 2층 조사실로 올라가.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제 다리는 떨렸습니다. 2층 복도 끝 나무 문에는 경제범죄조사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보안원이 들어왔습니다. 앉아. 그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 모든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물품, 금액, 거래처까지. 리철수, 너 2019년 3월 17일 중국 브로커 왕철수한테서 휴대폰 부품 500개를 3,000달러에 구매했지. 예. 하지만 그건 합법적인. 닥쳐. 내가 물어본 것만 대답해. 그 부품을 12명의 상인한테 팔아서 총 4,200달러를 벌었지. 예. 차액이 1,200달러네. 그 돈은 어디 있어? 생활비로 썼습니다. 거짓말. 우리 조사 결과 너 생활비로 쓴 돈은 200달러도 안 돼. 나머지 1,000달러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짜 숨겨둔 돈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 안 해. 좋아.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그는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제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같은 질문만 반복됐습니다. 돈 어디 숨겼어? 말했잖습니까? 생활비로.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오후 3시쯤 그가 전술을 바꿨습니다. 리철수, 너 애들 있지? 순이, 철호. 귀여운 애들이더라. 특히 딸 순이. 올해 소학교 5학년이지. 성적도 좋고.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협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발. 애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은 집 아궁이 뒤에 숨겨뒀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솔직하지 그랬어. 가서 가져와. 오늘 저녁 6시까지. 한 푼이라도 빼돌리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끝이야. 집에 돌아와서 돈을 꺼냈습니다. 아궁이 뒤 벽돌을 빼내자 비닐에 쌓인 달러 뭉치가 나왔습니다. 2,500달러.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그거 다 주면 우린 어떡해요? 다 주지는 않을 거요. 2,000달러만 주고 500달러는 다른 곳에 숨기겠소. 그러다 걸리면요? 안 걸릴 거요. 어차피 정확한 금액은 모를 거요. 저는 500달러를 빼내서 아내에게 줬습니다. 이걸 당신 언니 집에 맡기시오. 절대 안전한 곳에. 그리고 2,000달러를 들고 보안서로 갔습니다. 조사관은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됐어. 근데 리철수, 이거 알아. 이 돈은 국가로 환수된다. 너 불법으로 번 돈이니까. 예. 그럼 저는. 너는 벌금 500달러 내야지. 일주일 안에 납부 안 하면 노동단련형 6개월이야.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00달러를 빼앗기고 거기에 벌금 500달러까지. 제 손에 남은 건 아내가 숨긴 500달러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만에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날 밤에 시작됐습니다. 밤 11시쯤 창문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불이 보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 아니 3명이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밖에 사람들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입을 막았습니다. 쉬. 조용히 하시오. 보위부요. 보위부요. 왜 보위부가 우리 집을?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두드린다기보다 긁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동무, 문 좀 열어봅시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보위부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며칠 전 만났던 최동철이었습니다. 리동무, 한밤중에 방해해서 미안하오. 근데 급한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이요. 이 시간에? 시간이 언제든 상관없소. 들어가도 되겠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최동철은 천천히 담배를 꺼내 피우면서 말했습니다. 리동무, 오늘 보안서에서 돈을 다 압수당했다면서 2,000달러. 예.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소. 근데 말이오, 이상한 게 있더라고. 동무가 번 돈이 총 3,000달러인데 생활비로 쓴 게 200달러, 압수당한 게 2,000달러. 계산이 안 맞지 않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800달러는 어디 갔소? 그건 인민반장님께도 드리고 여기저기 쓰고. 거짓말 말고 솔직히 말해보시오. 숨긴 거 있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최동철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봐야겠네. 어디 보자. 아궁이는 이미 뒤졌고 장롱도 봤고. 혹시 밖에 묻어놨나? 아니면 누구한테 맡겼나? 그의 눈이 제 아내를 향했습니다. 아니면 동무처가 알고 있나?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동무 혼자 알고 있다는 거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일 아침까지 나머지 돈 위치를 알려주면 우리는 조용히 50%만 가져가겠소. 안 그러면. 그는 말을 멈추고 제 아이들 방을 쳐다봤습니다. 안 그러면 동문의 가족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거요. 아이들까지. 알겠소?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떨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떡해요? 돈 숨긴 거 들키면 우리 다 죽어요. 알아요. 알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계속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감시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10째 날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돈을 지키려다가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깨웠습니다. 당신 언니한테 맡긴 돈 다 가져오시오. 당신 정말 다 주려고요? 아니요. 다른 방법이 있소. 저는 아내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돈을 주되 제가 완전히 망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빚쟁이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들어보시오. 오늘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장마당에서 망했다는 소문을 퍼뜨릴 거요. 집에 있는 좋은 물건들도 다 팔아치우고 보위부한테는 돈 다 썼다고 할 거요. 그럼 우린 다시 가난하게 살면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요. 오전 8시, 저는 인민반장을 찾아갔습니다. 반장 동무, 저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보안서에서 돈 다 압수해가고 벌금까지 나왔는데 저 이제 갚을 돈이 없습니다. 반장 동무께 빌린 돈도 못 갚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민반장한테 빌린 돈은 없었지만 저는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동무나한테 100달러 빌려갔잖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반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웃 5가구를 돌아다니며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빌렸지만 못 갚겠다고. 실제로는 빌린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리철수 망했대요.
그럴 줄 알았어. 보위부한테 다 뺏겼대. 이제 빚쟁이래. 우리한테 빌린 돈도 못 갚는데. 오전 11시쯤 저는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물건들을 헐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시계, 아내 옷, 심지어 아이들 자전거까지. 이거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시오. 돈 필요해서 급하게 파는 겁니다. 아니, 이 시계 새 거잖아요. 왜 이렇게 싸게? 됐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리철수가 정말 망한 게 분명하다고. 멀쩡한 물건을 이렇게 헐값에 팔다니. 오후 2시, 최동철이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리동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최동무, 저 돈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보안서에서 다 가져갔고 벌금까지 내야 해서.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계산했는데 분명히 숨긴 돈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지금 제가 물건 팔아서 벌금 내려고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제 시계도 팔고 아내의 옷도 팔고. 저는 일부러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열흘간의 공포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집에 남은 거라곤 쌀 한 가마니도 없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최동철은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지루함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짜낼 게 없는 레몬처럼 보였던 겁니다. 쓸모없는 놈. 좋아. 우리도 이제 관심 없어. 근데 리동무, 다시는 큰돈 벌 생각하지 마. 알겠소? 예,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최동철은 돌아서서 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근데 진짜 돈 숨긴 거 없지?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찾아내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야.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난으로의 귀환. 열째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중국산 비닐도 떼어냈고 새로 칠한 벽도 일부러 긁어서 낡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헌 옷을 입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왜 우리 물건을 다 팔았어요? 철호야, 아빠가 실수를 했단다. 큰 실수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살아야 해. 그럼 자전거는요? 아빠가 사준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아빠가. 나중에 꼭 사줄게. 철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숨겨둔 $500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숨겨두시오. 절대 쓰지 말고. 이건 우리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만 쓰는 거요. 탈북 자금이나 아니면 누가 아플 때. 그럼 당장 생활은 다시 장사하면 돼요. 작은 장사. 눈에 띄지 않는 장사. 하루에 5,000원씩만 벌어도 우린 먹고 살 수 있소.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보위부의 눈에 띈 사람은 계속 감시 대상이 되니까요. 열흘이 지난 후에도, 한 달이 지난 후에도 가끔 낯선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뒤돌아보면 누군가 서 있었고,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누군가 제 거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민반 회의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 명의 주민이었다면 이제는 한때 부자였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경계했고 동시에 비웃었습니다. 리동무, 요즘은 장사 어떠소? 예전처럼 대박 나진 않겠지. 이제 조용히 살려고요. 그래야지. 북한에서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빼앗기는지, 왜 잘 살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성공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당신이 잘 살면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모두가 평등하게 못 산다는 게 북한의 평등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평등을 깨면 시스템은 그 사람을 짓밟습니다. 재정비와 작은 희망.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로만. 큰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브로커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작은 물건들을 팔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이상한 건 그렇게 살아가니 오히려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랄 일도 없었고 보위부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이들도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때 우리 잘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때는 아빠가 항상 무서워하셨잖아요. 지금은 아빠가 웃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돈은 없지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숨겨둔 500달러의 의미. 숨겨둔 500달러는 여전히 비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저에게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쓸 수 있는 탈출구. 다른 하나는 경고였습니다. 이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지 말라는. 가끔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이 돈으로 중국에 탈북하는 거 어떻소? 아직은 아니요. 아이들이 더 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탈북하다 잡히면 다 끝이요.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안전한 방법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진 장마당에서 작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버는 돈은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건 사람들이 저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다는 겁니다. 한때 부자였던 리철수는 이제 그냥 평범한 상인 리철수가 됐습니다. 보위부도, 보안서도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옛날 거래처였던 한명숙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3개월 만에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리동무, 원망하지 않소. 동무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아요. 이게 북한이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됐소. 우리 다 피해자요. 진짜 나쁜 건 이 시스템이지. 우리가 아니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북한에서 일기를 쓰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잊을 것 같았습니다. 2019년 3월, 나는 열흘 동안 부자였다. 그리고 그 열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이었다. 나는 돈을 원했지만 돈이 가져온 건 행복이 아니라 공포였다. 북한에서 부자는 목표가 아니다. 잠시 허락된 위험한 위치일 뿐이다. 진짜 부는 눈에 띄지 않는 것, 평범함 속에 숨는 것이다. 하지만 그 평범함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1년 여름, 그 열흘의 악몽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장사꾼으로. 하지만 보위부는 한 번 찍힌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보위부에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떻소? 중국 쪽 소식 들은 거 있소? 혹시 탈북 생각하는 사람아오? 질문은 가벼웠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를 보고 있다. 인민반 회의에서도 달랐습니다. 반장이 바뀌었는데 새 반장은 더 철저했습니다. 리동무,
지난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어디 갔었소? 집에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웃이 봤다던데 동무가 시장 쪽으로 가는 걸. 아, 그건 쌀을 사러. 밤 7시에. 시장 문 닫는 시간 아니오? 동무, 수상한 행동하지 말고 조심하시오. 모든 것이 기록됐습니다. 제가 몇 시에 나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샀는지. 자유란 게 없었습니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1년 9월, 딸 순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저한테 아빠가 예전에 불법 장사했다고 애들 앞에서 말했어요. 친구들이 다 저를 부자 딸이라고 놀려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일이 아직도 아이에게 낙인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순이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해요?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선생님도 저한테만 더 엄하게 해요. 아들 철호는 소년단 가입이 계속 연기됐습니다. 소년단은 북한의 모든 어린이가 가입하는 조직인데 철호만 3번이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가정 성분 재검토였습니다. 철호 아버지, 동문의 집안 사상이 불순하다는 보고가 있어서요. 아이 가입은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8살짜리 아이에게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하지만 북한에서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3대가 책임을 집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제대로 장사를 못했습니다. 당신, 괜찮소?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매일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거리를 걸어도, 집에 있어도. 제가 미쳐가고 있어요. 당신. 그리고 애들 보세요. 순이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철호는 소년단도 못 들어가고, 우리 때문에 애들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깊은 절망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2021년 10월, 저는 은밀히 탈북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오랜 친구 박성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 쪽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훈아, 혹시 넌 어장을 아나? 넌 어장. 탈북 브로커를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성훈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철수야, 너 진심이냐? 응.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어. 애들 때문이라도.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 있어. 근데 조심해야 해. 사기꾼들이 많거든. 며칠 후 성훈이 한 남자를 소개해줬습니다. 가명으로 김영이라고 불리는 40대 남자였습니다. 가족이 내시면 1인당 3,000달러, 총 12,000달러요. 12,000달러요. 저희한테는. 그게 시세요. 북한에서 중국 넘어가는 것만 해도 1인당 1,000달러,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2,000달러요. 돈 없으면 못 가요. 저는 숨겨둔 500달러를 생각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단 계약금으로 500달러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분할로. 분할. 여긴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현금 먼저, 서비스는 나중이에요. 결국 협상 끝에 계약금 500달러를 주고 나머지는 중국 도착 후 2,000달러, 라오스 도착 후 최종 9,700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건데요? 중국에서 일해서 벌겠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김영은 비웃었습니다. 몇 년?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몇 년씩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안에 다 갚아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는 말을 멈췄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탈북일은 2022년 3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김영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밤 11시, 두만강 상류 쪽. 더 자세한 위치는 저녁에 알려줄게요. 그날 하루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평범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아침에 인민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요즘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오. 만약 수상한 사람 보면 즉시 신고하시오.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관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요. 정말요? 벌써. 준비하시오. 짐은 최소한으로. 이불도, 옷도 많이 못 가져가요. 아이들에게는 소풍 간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무서워할 것 같았습니다. 애들아, 오늘 밤에 아빠랑 특별한 여행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하고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알겠지? 여행, 어디로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일단 준비하자. 밤 10시 30분, 우리 가족은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숨겨둔 $500가 전부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랫집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보지는 않을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김영이 지정한 장소는 청진에서 40km 떨어진 산속 마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밤길을 4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철호는 중간에 지쳐서 제가 업어야 했습니다. 순이도 울먹였지만 참았습니다. 아빠, 다리 아파요. 조금만 참아라. 곧 도착한다. 새벽 2시쯤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농가 뒤편이었습니다. 김영과 다른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됐고. 이제부터 제 말만 들어야 해요. 질문하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고. 알겠죠? 예. 계약금 $500 받았죠? 이제 강 건너면 중국이에요. 거기서 제 동료가 받을 거예요. 두만강까지는 다시 2시간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고 어두웠고 위험했습니다. 새벽 4시,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3월이라 얼음은 녹았지만 물은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건너야 해요. 물이 허리까지 와요. 아이들은 업고 가세요. 지금요? 이렇게 추운데. 지금 아니면 언제 건너요? 날 밝으면 국경수비대가 순찰 돌아요. 저는 철호를 업었고 아내는 순이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으악, 차가워. 철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철호야, 조용히 해야 해. 참아야 해. 강을 건너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물살이 새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순이는 울지도 않고 꼭 참았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올라섰을 때 우리는 북한 땅을 벗어났습니다. 중국 쪽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족처럼 보이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왔소. 나는 장기수요. 이쪽으로 따라오시오. 우리는 그를 따라 작은 트럭으로 갔습니다. 트럭 뒤 짐칸에는 이불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숨어야 해요. 검문소 지나가야 하니까. 우리 가족은 이불 속에 숨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트럭이 멈췄습니다. 다 왔소.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니 낡은 농가였습니다. 중국 동북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지내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할 거요. 그때까지 밖에 나가지 마시오. 들키면 다 끝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큰 도시요. 거기서 일자리 구해서 돈 벌어야지. 2,000달러 갚을 때까지.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심양으로 이동했습니다. 장기수가 약속한 일자리는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한 달 일하면 600달러 줄 거요. 내 식구 일하면 한 달에 2,000달러 넘게 벌 수 있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식당 사장은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달에 1인당 200달러. 싫으면 나가. 다른 데 가서 일해봐. 누가 불법 체류자 써주나. 결국 우리네 식구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돈은 800달러였습니다. 거기서 방세 300달러, 식비 200달러를 빼면 남는 건 300달러 뿐이었습니다. 장기수는 계속 재촉했습니다. 리동무, 2,000달러 언제 갚을 거요? 이렇게 일하면 1년 걸리겠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나도 윗선한테 보고해야 하는 사람이오. 한 달 더 주겠소. 그때까지 못 갚으면 방법이 있소. 그 방법이 뭔지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2022년 6월 중국 생활 3개월째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2,000달러 중 1,000달러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장기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리동무, 이분은 왕 사장이라고 하오. 좋은 제안이 있다고 하는데. 왕 사장은 60대로 보이는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부인이 젊고 괜찮은데 내 가라오케에서 일하면 한 달에 2,000달러는 벌 수 있소. 가라오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내는 그런 일 못합니다. 그래. 그럼 딸은 어떠소? 12살. 식당 서빙하면. 당장 나가시오.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기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리동무, 진정하시오. 우리도 살기를 찾자는 거지. 돈 못 갚으면 다른 방법이 없잖소? 다른 방법이요? 북송이요. 북한으로 다시 보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정치범 수용소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송. 그건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미 3개월 줬소. 이번 달 말까지. 그때까지 못 갚으면 선택해야 할 거요.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제가 가겠어요. 무슨 소리요? 그 가라오케. 제가 가서 일할게요. 애들과 당신이 북송되는 것보단 낫잖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이대로 잡혀가면 다 끝이에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가 끝나면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밤에는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20시간을 일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1,500달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브로커, 더 큰 사기. 2022년 8월, 우리는 드디어 2,000달러를 다 갚았습니다. 장기수에게 돈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라오스로 가야지.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끝이오. 라오스까지 비용이. 원래는 1인당 2,000달러라고 했는데 동무성실하니까 좀 깎아주겠소. 총 6,000달러만 주시오. 6,000달러. 우리한테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6,000달러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건 동무 문제요. 내가 소개해줄 수 있는 건 좀 더 돈 버는 일자리. 한 6개월 열심히 일하면 모을 수 있소. 장기수는 우리를 칭다오의 한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불법 노동자들만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공장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하고 월급은 1인당 400달러.
우리 네 식구가 일해도 한 달에 1,600달러였습니다. 거기서 생활비를 빼면 1,000달러 정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을 일했습니다. 2023년 2월, 드디어 6,000달러를 모았습니다. 장기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돈 다 모았습니다. 이제 라오스로 보내주십시오. 좋아. 근데 물가가 올라서 추가로 2,000달러 더 필요하오. 뭐라고요? 원래 6,000달러라고 했잖습니까? 그게 언제 얘긴데? 지금은 2023년이요. 물가도 오르고 단속도 심해졌소. 8,000달러 아니면 못 보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6개월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도 부족하다니. 제발. 약속 지켜주십시오. 약속. 이게 무슨 정식 계약이오? 여기는 불법이오. 불법. 싫으면 다른 브로커 찾아보든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개월을 더 일해서 8,000달러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 우리는 드디어 중국을 떠났습니다. 장기수가 새로운 안내인을 소개했습니다. 수라는 이름의 중국인이었습니다. 라오스까지는 대략 3주 걸릴 거요. 트럭, 기차, 버스 다 이용할 거고 중간에 여러 곳을 거쳐야 해요. 안전합니까? 100% 안전한 길은 없소.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한 일이니까 걱정 마시오. 우리는 칭다오에서 출발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쿤밍이었습니다. 2,000킬로미터 넘는 거리였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3일을 갔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엄마, 토할 것 같아요. 참아라, 순이야. 조금만 더. 쿤밍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쿤밍에서 이틀을 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였습니다. 일반 승객들 사이에 섞여서 가는 거였습니다. 여권 검사 있으면 어떡합니까? 없을 거요. 이 노선은 안전해요. 하지만 수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4시간 후 갑자기 정차했습니다. 공안 중국 경찰이 올라탔습니다. 모두 신분증 준비하세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수가 재빨리 공안에게 다가가 뭔가 속삭였습니다. 돈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공안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당신들 조선족이죠? 예. 신분증은 집에 두고 왔습니다. 공안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가지고 다니세요. 수가 돈을 더 줬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500위안 약 8만 원을 뇌물로 줬다고 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추가로 받을 거요. 네, 그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비용이요. 어쩔 수 없소. 탈북은 끝없는 추가 비용의 연속이었습니다. 운남성에서의 함정. 버스로 이틀을 더 가서 운남성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었다가 라오스로 넘어갈 거요. 그런데 또 뭡니까? 국경 경비가 강화됐다고 하오. 원래 계획대로는 안 될 것 같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루트가 있긴 한데 위험하고 비용이 더 들어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수는 1인당 500달러를 더 요구했습니다. 2,000달러 더 주시오. 그러면 안전한 루트로 보내줄게요. 안전한 루트요? 원래 받은 돈이 그걸 위한 거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니까요. 싫으면 여기서 중국 공안한테 신고할까요? 협박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신고당하거나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결혼 반지. 이거 팔면 됩니까? 아내는 유일하게 북한에서 가져온 금반지를 빼냈습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거면 500달러는 될 거요. 수는 반지를 받아들고 빙긋 웃었습니다. 좋소. 이틀 후에 출발합시다. 그날 밤 아내는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긴 겁니다. 2023년 5월 18일 새벽 3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차로 1시간을 가서 산속에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산을 넘어서 라오스로 들어갈 거요. 걸어서요. 얼마나 걸어야 합니까? 한 6시간. 아이들이 있으니까 8시간 정도 걸릴 거요.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정글이었습니다. 뱀과 벌레가 우글거렸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습니다. 철호는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아빠, 못 걷겠어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저는 철호를 업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제 다리도 휘청거렸습니다. 수 선생님,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안 돼요. 해 뜨기 전에 국경 넘어야 해요. 낮에는 순찰대가 돌아요. 우리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순이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헐떡거리면서도 순이를 부축했습니다. 6시간 후 드디어 국경선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넘습니까? 밑으로 기어가야죠. 여기 구멍이 있어요. 철조망 아래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겨우 기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빨리 하세요. 10분 후면 순찰 돌아요. 저는 먼저 기어갔습니다. 철조망이 등을 긁었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순이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잡아줄게. 순이가 기어오는데 옷이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아빠, 옷이 안 풀려요. 조용히 해. 순찰 온다니까. 수가 급하게 옷을 찢어서 순이를 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라오스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라오스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까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 역할은 끝났어요. 이제 라오스 쪽 브로커가 받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언제 옵니까? 곧 올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산할 게 있어요. 정산이요? 추가 비용들 있잖아요. 공안 뇌물, 반지값으로 충당 안 된 부분, 식비 등등. 총 1,000달러 더 내셔야 해요. 1,000달러요? 우리 돈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손해보고 갈 수는 없는데. 수는 우리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옷까지, 아이들 신발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야겠네요. 그나저나 라오스 브로커한테 넘길 때도 돈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하하, 탈북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현실은 달라요. 한국 대사관까지 가려면 최소 3,000달러는 더 있어야 해요. 3,000달러요? 비엔티안까지 교통비, 라오스 경찰 뇌물, 숙소비, 식비. 다 돈이에요. 돈 없으면 여기서 불법 체류자로 살든지 아니면. 수는 말을 멈추고 아내와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여자들은 팔 수 있는 게 있죠. 저는 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놔, 여기서 소란 피우면 당신들 다 잡혀가요. 그때 라오스 경찰 2명이 다가왔습니다. 수가 그들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라오스어라 알아듣지 못했지만 우리를 가리키는 건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우리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없다고 하자 그들은 우리를 연행하려 했습니다. 잠깐만, 우리 한국 대사관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닥쳐. 불법 입국자는 구금이야. 우리는 라오스 국경 도시의 구금 시설로 끌려갔습니다. 이민국 임시보호소라는 이름이었지만 실제로는 감옥이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새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청진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여긴 얼마나 있게 될지 몰라요. 저는 벌써 3개월째예요. 3개월이요. 왜 이렇게 오래? 돈이 없어서요. 여기서 나가려면 벌금 내야 하고, 한국 대사관까지 가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돈 없으면 계속 여기 있어야 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우리한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구금소 안의 지옥. 구금소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2끼, 쌀과 야채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물은 제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화장실은 구석에 있는 양동이 하나였습니다. 밤에는 모기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아이들은 온몸이 물려서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엄마, 가려워요. 긁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가려워요. 순이는 울면서 긁어댔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더 힘든 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탈북 여성이 라오스 간수에게 끌려나갔습니다. 1시간 후 돌아왔을 때 그녀는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밤마다 여자들이 불려나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그들의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떨었습니다. 당신, 저도 언젠가.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막을 거요. 어떻게요? 여기서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안에서 만난 사람들. 구금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이라는 40대 남자는 혼자 탈북했습니다. 가족은 북한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돈 벌어서 나중에 가족 데려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벌써 4개월째예요. 돈을 못 구하셨습니까? 어떻게 구해요? 여기 갇혀 있는데. 밖에 아는 사람도 없고. 박미란이라는 30대 여자는 아이 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브로커한테 속아서 돈 다 빼앗기고 잡혔어요. 저는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말하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지만 사실 모두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금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GO에서 일하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탈북자분들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우리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돕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라오스 정부가 최근 단속을 강화해서 탈북자들 빼내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벌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나가는 것. 1인당 500달러예요. 2000달러.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둘째, 제가 간수들한테 뇌물을 주고 빼내는 것. 이건 1인당 300달러면 돼요. 하지만 위험해요. 들키면 다들 끝이에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희 정말 돈이 없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김성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렵겠네요. 돈 없이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발. 먼저 도와주시고 나중에 갚겠습니다. 한국 가면 꼭 갚을게요. 그게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인데 어떻게 믿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 연락 끊기면 저만 손해잖아요. 김성민은 돌아갔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제안, 그리고 제 결심.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제가 간수한테 부탁해 볼게요. 무슨 소리요? 몸으로. 뇌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갈 수 있을지도.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절대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린 여기서 썩어가고 있잖아요. 애들 봐요. 순이랑 철호가 얼마나 힘들어해요. 이러다 애들까지. 아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만들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간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밖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공짜로 일해도 좋으니 나중에 돈 벌 기회만 주십시오. 간수는 비웃었습니다. 1. 너 같은 불법 체류자 누가 써줘? 꿈깨.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수가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사람 찾는다는데 해볼래? 하루 50바트 약 2,000원. 한 달 일하면 1,500바트 정도 벌 수 있어. 50바트는 턱없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간수 한 명이 따라와서 감시했습니다. 현장은 새로 짓는 호텔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자비를 했습니다. 라오스의 5월은 우기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일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50바트. 한국 돈으로 2,000원이었습니다. 현장 감독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짐승처럼 다뤘습니다. 빨리 안 움직여. 게을러. 채찍으로 등을 때렸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1,500바트를 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6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구금소 음식 외에 추가로 쌀과 과일을 샀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오랜만에 사과 먹어봐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두 번째 달 사고. 두 번째 달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벽돌을 나르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각. 등부터 땅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등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왜 누워있어?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 한 잔 주고는 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못 일하면 돈 못 받아. 알아서 해.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등의 통증이 극심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달 아내의 병. 3개월째 구금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와봐. 내 아내 아프대. 급히 돌아가 보니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래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말라리아였습니다. 라오스는 말라리아가 흔한 지역입니다. 구금소의 열악한 환경, 모기, 영양 실패. 모든 게 겹쳐서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린 겁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병원비 있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쉬게 해. 간수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다 꺼냈습니다. 3개월간 모은 4,500바트. 이거로 병원 좀 데려가 주십시오. 간수는 돈을 받아들고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은 돈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뜻밖의 기회가 왔습니다. 건설 현장에 한국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현장을 돌아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조금요. 저는 북한 사투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북한 사람이야? 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 따라와 봐. 그는 저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탈북 과정, 브로커한테 속은 것, 구금소에 갇힌 것, 가족 이야기까지. 그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저희를 한국 대사관까지만 보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비엔티안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돈이 꽤 들 텐데. 이래서 갚겠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제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당황스러워하며 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생각해 볼게. 며칠 후에 다시 연락할게. 일주일 후, 그 한국인이 다시 왔습니다. 이름은 박준혁, 40대 초반의 사업가였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너희를 도와주겠어.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한국 가면 2년 동안 내 회사에서 일해. 월급은 최저임금 줄게. 그리고 여기서 든 비용은 월급에서 조금씩 공제할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혁은 구금소 측과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4명을 위해 벌금을 냈습니다. 총 $2,000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우리는 드디어 구금소를 나왔습니다. 5개월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박준혁이 낸 돈은 $500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500는 제가 2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 불이행 시 채무자는 원금의 200%를 배상한다. 저는 나중에 이 계약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명한 뒤였습니다. 박준혁의 도움으로 우리는 비엔티안으로 향했습니다. 라오스의 수도이자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라오스 경찰의 단속이 심해서 일단 다른 도시를 경유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루앙프라방이었습니다. 옛 왕조의 도시로 관광객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어. 그동안 비자 문제 해결할게. 박준혁은 우리를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 숨겨뒀습니다. 방 하나에 우리 가족이 숨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박준혁이 하루에 한 번씩 갖다 줬습니다. 아이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혁이 우리를 신고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우리를 목격한 걸까? 당신, 어떡해요? 아내가 떨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았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부순다. 저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2명의 라오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여권 보자.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구만. 따라와. 잠깐만. 우리는 곧 한국 대사관 갈 예정입니다. 담당자한테 연락해 보십시오. 저는 박준혁의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통화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준혁이 누구야? 연락 안 돼. 뭐라고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야, 우리 속인 거야? 따라와.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입국, 불법 체류. 벌금 1인당 $1,000. 또 돈이었습니다. 총 $4,000. 돈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구금이야. 벌금 낼 때까지. 우리는 다시 구금소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40대 한국 여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탈북자 인권 단체에서 일하는 이미선입니다. 이분들 일로 왔어요. 당신이 누군데? 저희 단체에서 이 가족을 돕기로 했어요.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미선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협상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이미선이 말했습니다. 박준혁한테 연락받았어요. 자기는 사정이 생겨서 못 돕겠다고 대신 우리 단체에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릴 버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돕겠다고 하다가 문제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들이요. 저는 배신감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선은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단체가 비엔티안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인계할게요. 이번엔 진짜예요. 비엔티안 도착. 이틀 후 우리는 드디어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이미선의 단체는 우리를 안전가옥에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서류 확인하는데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그동안 여기서 기다리세요. 2주. 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리철수 씨, 북한에서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신분증은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같은 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탈북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혹시 북한에 있을 때 알던 사람 중에 이미 한국에 온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이 증언해주면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청진에서 알던 사람 중에 탈북한 사람이 있었을까? 박순남. 제 친구였는데 5년 전에 탈북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박순남이요?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하지만 박순남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들은 보통 이름을 바꾸니까요.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서류는 확인 중이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불안했습니다. 언제 승인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밖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 라오스 경찰에게 걸릴까봐. 아빠,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철호가 물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철호는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 곧 간다.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이제 기다리는 게 지겨워요. 매일 기다리고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리철수 씨 가족 신원 확인 완료됐습니다. 내일 대사관으로 오세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도 안았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당신 드디어예요. 그래요. 이제 정말 끝났소. 다음 날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식으로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가실 거예요. 태국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서 최종 확인하고 그 다음 한국행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태국요? 또 이동해야 합니까? 네. 라오스에서는 직접 한국으로 갈 수 없어요. 태국을 경유해야 해요. 또 한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태국행. 우리는 대사관 차량을 타고 라오스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합법적인 경로였습니다. 대사관에서 발급한 여행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이 서류만 있으면
태국 입국 문제 없어요. 대사관 직원이 안심시켰습니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태국 이민국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입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방콕의 이민국 사무소. 방콕으로 이동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있으면 한국행 비행기 표 나와요. 그때까지 편히 쉬세요. 일주일 후에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방콕의 게스트하우스는 깨끗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습니다. 방콕의 게스트하우스는 깨끗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우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꿈 같아요. 정말 꿈 같아요. 꿈이 아니요. 이제 진짜 끝났소.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입국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전염병 여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콕의 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철수 씨, 폐결핵 의심 소견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확진은 아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2주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폐결핵. 중국과 라오스에서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치료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하지만 치료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완치 확인될 때까지는 한국 입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거의 다 왔는데 또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저랑 애들은 먼저 가요. 무슨 소리요? 윤 사회복지사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의료비 지원. 결핵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거의 다 나오고 본인 부담금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면제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요? 네. 리철수 씨 가족 상황이면 충분히 해당돼요. 월 소득이 기준 이하니까요. 그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 달에 대략 150만 원 정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150만 원. 제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는 탈북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연결해 드릴게요. 무료로 과외도 받을 수 있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 지원과 치유. 일주일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매달 150만 원의 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집세와 생활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약을 먹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주 5일에서 주 3일로 줄였습니다. 아이들을 더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순이와 철호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2번씩 와서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순이야, 수학 문제 이해됐어? 네,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아요. 방콕의 게스트하우스는 깨끗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잠을 잤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우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꿈 같아요. 정말 꿈 같아요. 꿈이 아니요. 우리 가족은 같이 가야 해요. 당신, 현실을 봐요. 애들은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순이는 학교를 2년 가까이 못 다녔어요. 철호는 또래 아이들보다 공부가 뒤처져 있어요. 이대로 계속 기다리면 애들만 피해봐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3년 가까이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당신도 지쳤죠. 저도 알아요. 이제 정말 지쳤어요.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편히 쉬면서 치료받아요. 저희는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가족의 분리.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알았소. 당신과 애들 먼저 가시오. 당신. 괜찮소. 6개월이면 금방이오. 제가 치료받고 완치되면 바로 갈 거요. 2024년 1월 15일,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아빠, 같이 가요. 아빠 없으면 싫어요. 철호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철호야, 아빠는 조금 있다가 갈 거야. 금방 갈 거야. 그동안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알았지? 싫어요. 아빠.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빨리 오세요. 저희 기다릴게요. 그래, 순이야. 아빠 믿어라. 아내는 마지막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 제발 건강 챙기고, 치료 잘 받고, 꼭 오세요. 당연하지. 약속하오. 그들이 탑승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콕의 한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했습니다. 한 달에 5,000바트 약 2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결핵약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6알씩 먹어야 했습니다. 약의 부작용은 심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식욕이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더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와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은 짧았습니다. 당신, 밥 먹었어요? 먹었소. 걱정 말아요.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약 때문에 그래요. 치료 잘 받고 있소. 거짓말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치료비 때문에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다. 두 번째 달,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지원금으로 준 돈은 한 달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병원비, 약값, 숙박비, 식비.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핵 환자를 고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불법 체류자나 다름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결국 찾은 일은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한 한국 식당에서 하루 4시간씩 일하고 300바트 약 12,000원을 받았습니다. 너 아프면 안 돼. 손님들한테 전염될 수 있으니까 마스크 꼭 써. 사장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달,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깼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이 잘 안 듣고 있어요.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더 강한 약으로 바꿔야 해요. 비용은 한 달에 1만 바트 정도 더 들 거예요. 한국 돈으로 40만 원. 저에게는 거금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서 내겠습니다. 빨리 치료 안 하면 위험해요.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밤에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자고 22시간을 일했습니다. 몸은 망가져갔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야, 왜 이래?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과로예요. 그리고 영양실조도 있고요. 결핵 환자가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해서 돈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이러다 정말 죽어요.
의사는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 돈 좀 보내줄 수 있소? 돈이요. 얼마나요? 치료비가 모자라서. 100만 원 정도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저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뭐라고요? 한국 와서 정착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집 보증금, 애들 학교 준비물, 생활비. 제가 받은 정착금은 벌써 다 써버렸어요. 그럼 제 치료비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자리 구하면 보낼게요. 제발, 조금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리철수 씨 맞으시죠? 저는 방콕에서 선교 활동하는 기묘한 목사입니다. 어떻게 저를? 이민선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방콕에 탈북자가 혼자 있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요. 찾아뵙고 싶었어요. 김 목사님은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치료비, 생활비,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갚을 수 없습니다. 갚으라고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날부터 김 목사님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치료비를 내주시고, 식사를 챙겨주시고, 병원에 같이 가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나중에 리 씨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김 목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제대로 밥을 먹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기침이 줄어들었고, 체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달 말, 의사가 말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한 달 후에 완치 판정받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엑스레이 상태도 많이 개선됐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전염성도 없고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가 완치 확인서를 줬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완치됐습니다. 이제 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서류 확인하고 일주일 안에 비행기 표 보내드릴게요. 일주일 후, 2024년 7월 17일,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 목사님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없었으면 저는. 잘 가세요. 한국 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세요. 꼭 그러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다고.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인천공항.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6시간의 비행이었지만 마치 평생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입국장으로 나가자 아내와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철호와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왔다. 아빠가 드디어 왔어. 아내도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죠? 괜찮소. 이제 다 끝났소. 공항을 나서자 대한민국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어, 컴퓨터, 취업 교육 등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요즘은 이걸로 다 해요. 은행 업무도 하고 쇼핑도 하고. 강사가 설명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휴대폰조차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이가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정착금과 현실. 3개월 후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급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집 구하시고 생활 안정되실 때까지 쓰세요. 하지만 2천만 원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집을 구하려니 보증금이 최소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금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겨우 구한 집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네 식구가 살아야 해요? 아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거요. 나중에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면 돼요. 하지만 언제 이사 갈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북한에서는 장사를 했고 중국에서는 공장에서. 아, 그러면 여기서 인정되는 경력은 없네요. 나이도 45이시고. 죄송하지만 어렵겠어요. 10군데 넘게 면접을 봤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겨우 구한 일은 물류센터 야간 작업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박스를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월세 40만 원,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돈이 모자라요. 아내도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서빙으로 월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합쳐서 월 450만 원. 넉넉하지 않았지만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더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순이는 중학교 1학년에 편입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피해요. 누가 그래? 거의 다요. 저랑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요. 순이는 학교 가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호는 더 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공부가 너무 뒤처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요. 왜?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말도 못 알아듣겠고 숙제도 못 하겠어요. 조금만 참아봐. 곧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착금은 다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빚이 생겼습니다. 전세금 대출 1천만 원, 생활비 대출 500만 원. 총 1,500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20만 원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소.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소. 저는 낮에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작업이 끝나면 2시간 자고 오후에는 택배 배송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20시간을 일했습니다. 중국에서처럼. 2025년 7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저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또다시. 당신, 정신 차려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핵이 재발했어요. 무리하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돼요. 방콕에서의 악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해서 일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최소 3개월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3개월을 쉴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고 빚 이자를 갚아야 하고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로. 다음 날 저는 지역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북자 지원 담당 윤미 사회복지사입니다. 30대 초반의 친절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 병, 과로, 아이들의 어려움까지. 윤 사회복지사는 들으면서 고개윤 사회복지사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핵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거의 다 나오고 본인 부담금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면제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요? 네. 리철수 씨 가족 상황이면 충분히 해당돼요. 월 소득이 기준 이하니까요. 그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 달에 대략 150만 원 정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150만 원. 제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는 탈북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연결해 드릴게요. 무료로 과외도 받을 수 있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 지원과 치유. 일주일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매달 150만 원의 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집세와 생활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약을 먹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주 5일에서 주 3일로 줄였습니다. 아이들을 더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순이와 철호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2번씩 와서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순이야, 수학 문제 이해됐어? 네,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순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1월. 한국 생활 2년 반이 됐습니다. 저는 결핵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일하셔도 됩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상담 보조 일이었습니다. 리철수 씨의 경험이 다른 탈북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월급은 2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일은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온 탈북자들을 만나 상담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다 힘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 힘이 나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순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성적도 많이 올랐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아빠,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사회복지학과요.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요. 그래, 순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가 응원할게. 철호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골 넣었어요. 그래, 우리 철호 대단한데. 나중에 프로 선수 될 거예요. 아이들의 꿈을 들으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2025년 6월에 저는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1,500만 원. 2년 반 동안 조금씩 갚아나간 빚이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빚 없는 삶이에요.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요. 진짜 우리 삶을. 우리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아빠, 제 방이 생겼어요. 저도요. 아이들이 각자 방을 갖게 됐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2025년 겨울, 저는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건강한 몸, 행복한 가족. 4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2019년 3월, 나는 열흘 동안 부자였다.
그때 저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에서 부자는 목표가 아니다. 잠시 허락된 위험한 위치일 뿐이다. 그 열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만들었고 4개국을 거치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까지 돌이켜보다. 북한. 그곳에서 저는 부자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의 감시, 이웃들의 질투, 끝없는 상납 요구, 잘 살려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중국. 1년 넘게 불법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브로커들에게 속고 착취당하고 도망다녔습니다. 2,000달러를 갚기 위해 가족이 지옥 같은 노동을 했습니다. 라오스. 5개월 동안 구금소에 갇혔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몸으로 뇌물을 대신하려 했던 순간 저는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쉽게 짓밟히는지 알았습니다. 태국. 홀로 6개월을 버텼습니다. 결핵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절망과 싸웠습니다. 기묘한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처음 2년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비, 차별, 적응의 어려움. 자유를 얻었지만 생존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깨달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북한에서 3,000달러를 가졌을 때보다 지금 월급 200만 원을 받을 때가 더 부자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보위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민반장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번 돈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 가족을 먹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다른 탈북자들에게. 저는 지금 매주 새로 온 탈북자들을 상담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봅니다. 불안, 두려움, 절망. 선생님, 여기서도 살 수 있을까요? 빚도 많고, 말도 잘 못 통하고, 일자리도 없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흘간의 부자 생활, 내국가 탈출, 수용소와 병, 빚과 차별. 하지만 지금 저를 보세요. 살아 있습니다. 가족도 건강합니다. 빚도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들의 눈에 희망이 돌아옵니다.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지제도 이용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 경험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된다면 그 4년간의 고난이 의미 있어집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요. 수학 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순이가 자랑했습니다. 저는 축구 시합에서 이겼어요. 서로도 신났습니다. 나는 오늘 상담했던 분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희망을 얻었다고. 당신도 좋은 일 하고 있네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평범함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감시였고, 긴장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왔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최선의 선택이었소. 마지막 회고, 그 열흘이 남긴 것. 이제 와서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때 제가 부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탈북하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에서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감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열흘간의 부자 생활은 저주였지만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보위부 추적으로. 끝없는 상납, 이웃들의 적에. 그것들이 제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이곳에서는 못 살겠다.
그리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4개국을 거쳐 수십 명의 브로커를 만나고 수없이 속고 빼앗기고 2번이나 결핵에 걸리고 가족과 헤어지고.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유로운 땅. 대한민국. 감사. 저는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만난 박성훈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 정보를 알려준 친구. 라오스에서 만난 이미선에게 구금소에서 우리를 구해준 인권운동가. 태국에서 만난 기묘한 목사님에게 죽어가던 저를 살려준 은인. 한국에서 만난 윤미 사회복지사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준 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끝까지 함께 버텨준 가족. 이 모든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2026년의 꿈.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5년 후 저는 작은 상담소를 열 겁니다. 탈북자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곳. 10년 후 순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저와 함께 일할 겁니다. 15년 후 철호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청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곳에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가능합니다. 더 나은 삶은 존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부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빼앗기고, 성공하면 감시당하고, 잘 살면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곳에서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열흘 동안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매일이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치킨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옛날 생각나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뭐가? 북한에 있을 때요. 크리스마스도 몰랐잖아요. 그랬지.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랐어. 중국 구금소에 있을 때는요? 철호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 지금은요? 지금은 최고의 크리스마스야. 너희들과 함께니까. 아내가 케이크 위에 초를 켰습니다. 자,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초를 불었습니다. 아빠, 뭐 빌었어요? 비밀이야. 우리는 웃으며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모든 고통을 덮어주듯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리고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한 제 가족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인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